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유비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이때 평원에서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그 친구들이 나와요. 영혼의 파트너들, 삼총사, 관우장비 조은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우랑 장비가 유비 아래에서 부곡이라면 사병 뭐 이런 거거든요. 부곡을 다스리는 직위에 있었고 조우는 공손찬이 보낸 기병 대장이었는데 평원에서 유비의 휘하에 배속되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벌써 여기서 모여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얘기를 또 해야겠죠. 자, 우선 관우 장비. 이거 벌써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예, 삼국지 연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 도원결이잖아요. 또. 실제 기록을 보면 얘네들이 유비가 평원상이 되기 전부터 부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응협 집단이 아마 관우 장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의형제였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의형제였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기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등이랑 한수가 원래 의형제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 공손차는 나중에 역경에서 유비대 이이자 악하당 뭐 이런 그 동네 거상이나 점쟁이들과 의형제를 맺어서 서로를 관중과 악에 빗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형제의 의식을 맺은 게 정확하면은 의형제였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돼요, 삼국지에는. 근데 유비 관우 장비는 의형제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 기록을 보면은 관우 장비는 유비가 두 사람과 함께 같은 침상을 쓰며 잠을 잤고 은혜를 형제와 같이 베풀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장비는 젊어서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던 사람으로 관우가 몇 년 연장이니까 장비가 그를 형으로 모셨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나중에 또 관우가 조조한테 항복했을 때 장교한테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조조공께서 나를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유장군, 그러니까 유비죠. 유장군이 나에게 두터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죽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여기에 끝까지 머무를 순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정사에도 나와 있어요. 이랬던 기록들을 보면은 의형제에 거의 가까울 정도의 동지들이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같은 사이였다는 거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다만 의형제라는 게 확인되진 않았어. 그런 거고, 앞에서 우리 유비관우 장비 언급할 때 같은 침상을 쓰면서 한자리에서 자고 은혜가 형제와 같았다 이런 기록 있잖아요. 이 기록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 한 명이 더 있는 게 그게 조운이거든요. 그래서 조운이 원래는 공손찬의 부하였다. 이거는 뭐 잘 알려져 있죠. 이때 보면은 조운이 전에 휘하를 거쳐서 유비 휘하의 기병 대장으로 배속이 되어 있을 때 유비가 조운을 계속 점납해서 자기 부하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점납이 뭐냐면은 접이 그 만날 접자예요. 접견할 때 그 접자고, 납이 납입 납품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걷어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만나가지고 야 내 휘하로 들어와라, 야 너 나랑 일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뽐뿌 넣은 거야. 그런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기록을 보시면은 조운이 자신의 형이 죽자 공손찬에게 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이때 유비는 그가 공손찬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손을 맞잡으면서 애틋하게 작별을 했고, 조우는 그때 유비에게 저는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운이 그냥 나 공손찬 버리고 유비 따라다닐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비가 공손찬 통수 친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집안의 가주인 형이 죽었다, 내가 그래서 형님의 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명분을 제시를 하고 공손찬의 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게, 유비 자가 현덕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 뭐냐면은 나는 현덕 당신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딱 기다려. 뭐 약간 이런 기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명분을 저버리지 않고 공손찬을 떠나고 실제로 나중에 유비를 찾아가요. 그랬던 거를 보면은 유비가 조운을 총애한 이유가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명분을 잃지 않고 뭔가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비의 인생에서 가장 그 큰 가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비는 거의 몰락한 황족이고 서민층이었다 치더라도 거의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나중에 삼국지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유비의 전략은 되게 간단했어요. 명분을 영원히 잃지 않는 거야.
명분만 지고 산다 이런 거네. 명분만 지고 살았던 뭐 유나 뭐 주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가오가 몸을 지배한다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최대한 명분을 지키되 실리를 찾는 한이 있더라도 명분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을 찾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비의 평생의 길이었거든요. 또 보면은 유비는 관직을 계속 버리잖아.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랫사람을 계속 챙기는 거야. 누가 오더라도 나는 나와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밥을 먹는다.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또 서주로 지원을 갈 때 유비가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유비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병사들이 뭐 1000명의 보병들에다가 기병 뭐 몇백 명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서주로 들어가자마자 서주의 난민 몇천 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불합리한 행동이거든요. 그 병사들 챙길 그 식량도 없는데 난민들을 왜 챙기고 있어?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비는 평생에 자기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 나는 아랫사람을 챙기는 사람이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시작하는 리더, 이게 유비의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리더다. 그리고 이 유비의 명분이 나중에 실리가 헤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이 명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평주에서도 도망갈 때 평주에 난민들 따라오는 것도 다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유비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엄청나게 잘 이용했다? 나쁘게 말하면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남자, 이 이미지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유비는. 이게 유비의 인생의 흐름인데, 조은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 여기서 딱 눈치를 챈 거지. 얘를 보니까 너 뽐뿌 넣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뽐뿌해서 가면은 그 당신의 명성이 헤쳐질 테니까 제가 그 가영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갈게요. 하지만 나는 덕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유비가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비와 조우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조우는 참고로 나중에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은 그 유비가 나중에 원소 휘하로 갔을 때 관도대전쯤에 다시 복귀를 해요. 조우는 그때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유비는 관우정비를 데리고 평원에 있다가 이때가 이제 192년 개교전투, 그때부터 계속 공손찬 휘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비 이름 언급되잖아요. 뭐 조조랑 원소가 연합해서 공손찬 도겸 연합군해가지고 도겸은 어디로 가고 유비는 평원에 있고 선경 뭐 전에 이런 애들 있는데 연합군끼리 붙어가지고 박살났다 뭐 이런 기록들 보면 알겠지만 유비는 계속 공손찬 휘하에 있다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지는 걸 반복을 하긴 하는데 뭐 결정적으로 세력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 2년을 지내다가 193년 말부터 194년까지 서주전투, 이 서주전투에서 유비가 지원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때 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비는 지원군을 이끌고 가면서 몇천 명의 난민들을 이끌고 가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한 걸 보고 도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단양병 4,000명을 유비에게 내려주고 유비를 소패로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슬슬 지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비의 행적을 쭉 보면은 자, 우선 유주 탁군 탁현 여기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함일승 뭐 이제 함일승은 합이 근처예요. 서주 뭐 이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당현령, 고당은 평원 근처예요. 뭐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오고 가고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매겨 했다가 청주 거쳐가지고 서주로 이제 내려가서 지원으로 갔다가 그래서 단양병 4,000명 받았잖아요. 단양병 4,000명 받아가지고 소패로 가는데 소패는 서주 예주 경계선 여기에요. 여기. 유비도 되게 많이 오고 갔죠.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유비의 행보도. 그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소패에 주둔하게 된 유비. 조조의 2차 침공 때 조조를 막으러 갔다가 이때 조조한테 또 뚝배기가 깨졌죠. 그래서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겸이 조조가 물러난 직후에 병에 걸려서 죽고 이때 도겸이 유비를 선택을 했죠. 후계자로. 이게 좀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도겸이 유비를 선택을 했을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도겸 입장에서 당시에 서주에서 자기가 노렸던 꿈이 뭐예요? 난민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세력화해가지고 대권을 노리겠다 이런 거였잖아. 근데 조조가 쳐들어와가지고 대학살 일으키면서 작살내고 나는 뭐 나 돌아갈래 막 이러고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도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어가는 도겸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자기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그렇게 끌어 모았던 난민들이 조조에 의해서 수만 명이 갱살당하고 이랬던 걸 봤으면은 나는 그래도 죽기 전에 난민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침 여기에서 유비가 난민들 그러면서 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죽은 뒤에 이 서주에 남아있는 난민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해줄 친구가 유비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에서 은근슬쩍 유비가 명분을 이용해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유비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난민들 긁어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계산기를 두들겨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적어도 도겸 휘하에서 뭔가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걸 노렸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도겸의 후계자가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계산을 안 했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유비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조가 대학 사는데 와서 막으려 했다 이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유비는 되게 도겸이 후계자를 지목하고 죽은 뒤에 그 진등이랑 미축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대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래 남양에 원술이 있는데 원술을 데려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바로 위에 북해 상이었던 공룡이 와가지고, 참고로 공룡도 그다음에 그냥 뭐 되게 찐따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자의 후손이에요. 당대 유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높게 쳐주는 사대부 중에 한 명이었다고. 네임밸류가 보통 내기인 사람이 아니라고. 공룡 막 이런 거물이 와가지고 아유 원술 그냥 말이 되냐고. 원씨 집안의 뼈다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먹여 살지. 당신이 주인이 돼야지. 이렇게 공룡이라는 명사가 와가지고 추천을 해주니까 유비가 후임 서주 자사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서주 자사가 되자마자 유비가 어디다가 사자를 보냈는지가 되게 웃긴 게, 유비가 자기한테 한창 키워줬던 공손찬한테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원소한테 보내요. 이때가 194년 초라고 했잖아. 194년 초가 어떤 때냐면은 공손찬이 유를 죽였던 때가 193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암시하는 거겠어요? 유를 죽이면서 공손찬 명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했잖아. 평생의 지우였던 유비조차 공손찬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공손찬의 명성이 당시에 떡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가 똑똑한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명분에 잡아먹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대의 명분을 지켜야 돼. 나는 무조건 충성심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면은 공손찬한테 보내는 게 맞잖아. 하지만 유비는 융통성 있게 여기서 원소 코인을 타는 거지. 이랬던 걸 보면 유비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상황에 맞게 명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비가 원소한테 제가 그 도겸 휘하의 후계자가 되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원소님이랑 좀 많이 싸웠는데 앞으로는 좀 잘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소가 그걸 보고 또 유비는 내가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돼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서주 먹었다 그러면은 나도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대답을 해줘요. 오, 이게 원소 입장에서도 당장 내가 이제 공손찬이랑 한바탕 떠야 되는데 공손찬 아래에 있던 애가 나한테 사자를 보냈다? 그러면은 오케이. 너 공손찬이랑 이제 단교하는 거구나. 그래, 잘 지내보자. 원소도 아는 거지. 능구렁끼는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서 유비는 서주를 장악을 하고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또 여포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이때 상황을 가지고 유비가 이거 여포 받아준 게 일생일 때 실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유비가 여포를 받았다가 여포한테 통수 맞잖아. 그리고 그동안 여포는 통수를 쳤던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유비가 여포를 받아주면 안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당시의 서주의 분위기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당시 서주에서는 반조조에 대한 입김이 엄청나게 강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조의 반대에서 싸우다가 왔던 여포다 이러면은 서주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여포가 배신의 명수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포는 그동안 조조랑 열심히 싸우다가 왔던, 게다가 중앙에서 나름 호위 장군이라는 고관이야 여포라는 사람은. 게다가 이 서주 사람들 입장에서 서주 전투에서 조조가 물러난 게 어떻게 보면 여포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사람이야 여포는. 당시 그 정치적 입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막 여포가 배신 때리고 유비 통수 쳐가지고 서주 먹어가지고 유비 뭐 저 소패로 쫓아내고 이런 거를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야 아예 당시에 여포가 받아들이면은 멍청한 놈이지 유비도 이거 능구렁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아니라고. 당시에 여포의 정치적 입지는 유비가 함부로 얘를 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다가 유비는 서주 자살하는 것도 중앙에 인가 받은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야매야. 그러니까 유비가 여포를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가불기 맞았어. 유비는 여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유비는 여포를 객장으로 받아줍니다. 기록을 보면은 여포가 유비한테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유비는 여포가 뭐 말을 바꾸고 뭐 하고 뭐 하는 거를 보고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유비도 이게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포를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아 얘 좀 아니다. 알았던 것 같아. 알았던 것 같고 아마 유비 입장에서도 적당히 기회를 봐가지고 여포를 내칠 각을 보고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유비가 여기서 각을 재기 전에 사건이 하나가 또 터져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 193년 초에 조조한테 개박살 나가지고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1년 동안 존버타면서 세력을 모았던 그 친구 그게 누굴까요? 네, 원술이죠. 여기서 원술이 다시 중원으로 올라오고 유비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여포를 뒤에 내버려 두고 원술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주를 놓고 다시 부활한 원술 vs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유비의 대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포 이렇게 해서 또 약간 또 이게 작은 삼국지가 되네. 자 서주 삼국지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